서윤아, 서윤아, 엄마도 데려가. 엄마도 같이 가. 저는 제 손으로 딸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손주는 세상 빛도 못 보고 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위는 울고 있었는데 눈은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3년 저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떨면서 버텼어요. 매일 밤 죽은 딸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냄새나는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는 그날로 돌아갑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아직 어두운 바닥에 좌판을 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허리를 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죠. 힘들었지만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서윤이가 5살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어요. 병원비 내느라 집이며 살림이며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어린 서윤이가 제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학원 한 번 보내본 적 없는데도 항상 반에서 1등이었어요.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 아이는 꼭 대학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썩힐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평생 고생한 값이구나. 팔자에 없던 복이 이 아이로 온 거구나.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새벽마다 무릎이 시려서 잠을 설쳐도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것만 되뇌면서요. 서윤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30 중반에는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라는 그 남자는 웃을 때 입만 웃었습니다. 눈은 가만히 저를 훑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사람처럼요. 식사 내내 살갑게 굴었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딸이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깨 위에 꽃이 핀 사람처럼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가 사위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저 남자에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웃으면서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엄마 노릇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불안하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의 그 불안이 이렇게까지 저를 끌고 내려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주라니. 내가 손주를 본다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혼자 웃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원래 몸이 약한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빈혈이 있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위험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출산할 때 출혈 위험이 크다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호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정호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좀 더 들어놓으려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험 드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이 보험, 태아보험, 이것저것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정우가 대신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렸어요. 특약 조건이요. 사망 시 배우자 수령으로.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준비하겠지 싶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정호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병원 서류도 혼자 다 챙기고 뭔가를 착착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그 말을 할 때 정우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매일 밤 그날을 세면서 잤습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오시라는 말뿐이었어요. 택시를 잡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문을 3번이나 헛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우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물었어요. 서윤이는 어디 있냐고, 아기는 어디 있냐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과다출혈이었대요. 둘 다 못 살렸대요. 그 말을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 살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때 정우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울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눈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상하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무너진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긴장이 풀린 사람의 어깨처럼요. 마치 큰 일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 딸 얼굴 한 번만 보자고요. 그런데 정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장례는 이틀 만에 치러졌습니다. 정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관뚜껑은 끝내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냥 예쁜 모습으로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화장터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왜 아직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사위 집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 노점은 이미 정리한 지 오래였고 서윤이 근처에 살던 작은 방도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출산하면 산후조리 도와주려고 미리 이 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정우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집안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빈집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쓰던 방, 아기 방으로 꾸며놨던 작은 방. 저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밥을 먹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하네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정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요. 혼자 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로 정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괜히 한숨을 쉬었고 제가 밥을 하면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다시 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불편해 보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정우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정리됐어요. 저는 말없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서윤이 보험이랑 태아보험이랑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을 하는 얼굴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끝낸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정리를 다 마친 사람처럼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슬픈 게 아니라 뭔가를 마무리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느낌뿐이었어요. 3달이 지나자 정우는 아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 집도 팔까 생각 중이고요. 이 동네를 떠나려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각자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각자 살자고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정우야,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니? 딸 죽은 집인데. 정우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이제 없어요. 저도 새 출발해야죠. 그 말에 힘들다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요. 내 딸을 잃은 내가 아니라 자기가.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방에 들어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 돈은 도움이 아니라 통보였거든요.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자동 잠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는데 저는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파트 로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은 채 멍하니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500만 원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싼 여관에서 잤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 4만 원. 이틀 자고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숨 쉬는 속도보다 빨랐거든요. 2달도 안 돼서 여관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찜질방이었습니다. 10,000원이면 하룻밤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오늘까지 몇 밤, 다음엔 어디. 그 계산이 끝나는 날 돈도 끝났습니다. 그날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갈 데가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10월이었어요. 낮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밤이 되니까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웠는데 눈이 도저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서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됐습니다. 공원에서 쫓겨나면 골목으로 갔고 골목에서 쫓겨나면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냄새난다고, 무섭다고 치워달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노숙자 보면 피해서 돌아가던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다리 밑이었어요. 제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누가 다가왔습니다. 거기 앉으면 안 돼. 밤에 바람 다 맞아. 고개를 드니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고 머리는 헝클어졌는데 눈은 또렷했어요. 저쪽이 덜 추워. 따라와. 저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곳엔 골판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자기 자리를 반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난 윤말순이야. 넌? 김복자요. 복자 들어간 이름인데 복은 없네. 나도 마찬가지야. 말순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런 데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말순이는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밤이 되면 나란히 누워 잠을 잤습니다. 너무 추운 날엔 서로 등을 맞대고 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순이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버린 삼각김밥 2개 건졌다. 오늘 진수성찬이다. 비만 안 오면 돼. 비 오면 우린 끝장이거든. 저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서윤이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살아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사람들 눈에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전화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복자야, 너 이러다 진짜 여기서 죽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으면 서윤이 만나겠지. 말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순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3년 만에 처음 운 날이었습니다. 3년째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밤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말순이랑 저는 골판지를 세 겹 깔고 비닐을 덮은 채 잤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복자야, 우리 이번 겨울만 넘기면 진짜 오래 산다. 말순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못 넘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을 뜨자 제 발치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김밥 2줄과 따뜻한 호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거 내가 가져다 놓은 거야? 말순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새벽에 눈도 못 떴어. 이상했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고요. 뭐야, 귀신이 갖다 놨나? 말순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호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에이, 먹고 죽자. 저도 김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닐봉지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따끈한 국밥, 하나는 두꺼운 담요였습니다. 담요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막 빨아 널었다 가져온 것처럼요. 복자야, 이거 누가 이러는 거야? 나 무서워. 말순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같이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담요를 덮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 말이 안 됐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다 떠났거나 죽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음식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빵, 도시락, 핫팩. 한 번은 핫팩이 10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야, 이건 동정이 아니야. 이건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말순이 말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골판지 위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이 골목에 차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고개를 돌리자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한 여기랑은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릴 쫓아내러 온 건가?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고 그 다음 치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에서 완전히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제가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3년 동안 꿈에서만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밤 불렀던 이름, 매일 밤 대답 없던 아이. 엄마 나야. 서윤이야.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노숙하다 보면 헛것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조금 야위었고 눈가엔 그늘이 있었지만 서윤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서서윤아, 손을 뻗어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너 죽었잖아. 내가 장례를 치렀잖아. 서윤이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안 죽었어.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서윤이 뒤에 숨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서윤이가 아이 손을 잡고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안아, 인사해.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말도 소리도 안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여긴 아니야. 일단 가자. 말순이도 깨워서 같이 차에 태웠습니다. 말순이는 상황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복자야, 이게 뭐야? 차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그때서야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3년 동안 못했던 얘기 이제 다 할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봐. 그날 저는 3년 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딸과 손주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엄마. 서윤이는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정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가 예전에 장사하던 노점 자리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말순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중얼거렸습니다. 복자야, 나 여기서 자도 되나?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하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제가 묻지 못했던 말을 스스로 꺼냈습니다.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요. 엄마, 그냥 도망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 서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사람이었어. 출산을 앞두고 서윤이는 이상한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유난히 보험 얘기를 많이 했고 출산 중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봤다고요. 의사한테 제일 위험한 수술 방법이 뭐냐고, 사고로 처리될 수 있냐고까지 물었어.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고위험 산모라는 것, 출산 중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 뒤에 남는 보험금. 내가 살아서 나오면 그 인간은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나 아니면 지안이를
서윤이는 그 말을 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 죽은 사람으로 남아야 정우가 안심하고 손을 떼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었대요.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 정우가 엄마 동성까지 신경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서윤이는 담당 의사와 상의했고, 기록상으로는 산모와 태아가 모두 사망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실제로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와 아이를 안고 완전히 사라졌고요. 엄마,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아이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뉴스에 정우 얼굴이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혐의.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이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냐? 저는 조용히 화면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요. 그때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보자. 저 인간은 법이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서윤이는 저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분주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만든 회사야. 아이 하나 없고 숨어 살면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25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서윤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 말순이 아주머니도 같이. 말순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됐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 이제 우리 따뜻한 데서 자자. 말순이는 끝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지안이가 뛰어다니고 말순이가 잔소리하고 서윤이가 웃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왜 자꾸 울어? 저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지안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기뻐서 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잠시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요. 저는 3년 동안 죽은 딸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떨면서 공원 벤치에서 굶으면서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 딸은 살아있었고 손주도 살아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춥고 어두운 골목으로요. 지금 저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해요. 외할머니 사랑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3년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길은 있습니다. 저처럼요.